오늘은 임진왜란보다 더 끔찍했다던 조선의 재앙, 경신대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때는 예송 논쟁으로 유명했던 조선의 18대 왕인 현종 때 1670년부터 1671년까지 경신년에 벌어진 기근이 아니라 경술년과 신해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2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글자를 하나하나씩 따서 경신대기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조실록 중에 현종 실록을 참고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알려줄게요. 현종 11년 1월 10일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밤에 유성이 하고성 위에서 나왔는데 꼬리가 길고 색이 붉었다 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약간 심상치 않아요. 무려 1월 10일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9일 뒤에는 해에 겹햇무리가 있었다. 밤에 화성이 방성을 범하였다. 입니다. 별자리가 낮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고성이랑 방성 같은 거, 뭐 태백성 이런 거는 각각의 별자리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겹햇무리가 있었대요. 이 햇무리란 해 주변에 이제 테두리가 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햇무리가 지게 되면 눈이 되게 아파서 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혹은 아니면 아예 그냥 구름이 되게 많이 끼거나 안개가 막 낀 그런 날에 되게 흐릿하게 이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햇무리와 달무리가 나타나면 그 뒤에 비가 온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당시에는 되게 천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늘이 어땠다, 어떠한 날,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일단 상당히 불길합니다. 유성이 나타났고 색이 붉은 유성이 나타났고 햇무리가 나타났으며 밤에 화성이 방성을 범하였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는 너무 밝아서 해를 똑바로 보기가 힘든데 심지어 이게 겹햇무리가 생기고 4월달이 되니까 달무리까지 관측이 됩니다. 달무리는 이제 햇무리랑 같은 건데 달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죠? 달무리까지 관측되더니 이제는 아예 한 달 내내 매일매일 해가 뜰 때는 햇무리가 나타나고 달이 뜰 때는 달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더니 1월에는 전라도, 2월에는 경기도랑 경상도, 5월에는 황해도 등지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강력한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는 유성이 떨어지고 햇무리랑 달무리가 매일같이 나타나더니 땅에서는 지진이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또 전염병이 돌아요. 1월에는 충청도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40명이 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에서 1월에 발생한 전염병이 2월이 되더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시작됩니다. 윤 2월이니까 약 3월에서 4월쯤 되는 시기에 서울 한복판에 아침부터 눈이 내리더니 정오에는 팥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오후에는 눈이랑 비가 섞여 내립니다. 4월 달에. 그러더니 이틀 뒤에는 경상도 쪽에 또다시 우박이 내려요. 자, 이 정도만 돼도 환장할 텐데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비가 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우물이 말랐어요.
식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침에는 햇빛이 있으면서 가뭄이 생기더니 밤이 되면 우박이 떨어져요. 그리고 서리가 내립니다. 근데 얼마나 이 우박이 심하게 떨어졌으면 4살짜리 아이가 우박에 맞고 죽었고 동물들도 이 우박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맞고 죽었대요. 뭐 개나 닭이나 뭐 새들, 까마귀 같은 그런 새들도 이 우박을 맞고 죽었다고 해요. 비는 안 오면서 밤만 되면 서리랑 우박이 내리니까 농사는 이제 망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식량이 이제 부족할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죠. 큰일 났다. 지금 이제 4월에는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씨앗을 이제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뭄이 계속 드니까 사람이 먹을 물도 없는데 무슨 뭐 씨를 뿌려요. 당연히 이제 1년 내내 가뭄이 들 게 뻔하니까 조정에선 비상이 걸렸고, 이때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태화가 아뢰기를 현재 만난 재난은 보통 유행하는 재난이 아닌 듯합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으니 가벼운 죄수들은 모두 석방시켜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미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죄수들을 풀어서라도 어떻게든 뭐 농사를 짓든 뭐 생산직에 투입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기후제를 지내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후제를 지낸다고 비가 옵니까? 아니죠. 기후제를 지내고 나서도 한 달이 넘도록 비 소식이 없어요. 원래는 겨우 내에 눈이 내리고 봄 사이에 눈이 녹으면서 땅이 조금 촉촉해지고 이르면 4월부터는 파종을 시작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내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아예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발을 동동 구르겠죠. 이에 대해 평안감사 민유중은 자기의 형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지난번에 비가 조금 내려 농민들이 늦었지만 파종을 하고 이양을 하였습니다. 참혹한 가뭄이 지금 20여일에 이르러 앞날이 가망이 없을 것 같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금년 같은 가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로 구군이 걸려 있어 걱정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비라도 내리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고 씨를 뿌렸는데도 워낙 가물다 보니까 싹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물어서 가뭄으로 이제 다 죽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7, 8월이 되기 시작하니까 차가운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인데 여름에 폭우가 차가워요. 비가 미친 듯이 와요. 그래서 겨우 심어놨던 농작물이 전부 썩어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평범하게 내리는 소나기 수준이 아니라 전국이 다 물난리가 나요. 얼마나 심했는지 전라도에서는 들판이 시내가 되고, 경기도에서는 집이 폭우 때문에 산사태에 깔려서 사람들이 죽었고, 평안도에서는 19명이 익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면서 비랑 우박이 번갈아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작은 게 주먹만 했다고 해요. 큰 건 밥그릇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 더 커지니까 이제는 12살 된 아이가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들짐승들은 당연히 죽었고, 얼마나 우박이 컸는지 물고기가 우박을 맞고 죽어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겨우 심어놨던 씨앗은 다 썩었고,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도토리라도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함경도 쪽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급습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죄다 쓸어 갔어요. 근데
이렇게 메뚜기 떼가 늘자 이번에는 참새 떼 1000만 마리가 무리지어와 들판을 덮어 이번에는 밤조차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내는 기우제가 아니라 비가 그만 오기를 바라는 기청제를 지냅니다. 자, 하지만 당연하게도 별 소용없이 이번에는 초대형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큰 태풍이 6번이나 불어닥쳤고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해일까지 일어서 작물이 소금물에 죄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진짜 지구 종말이죠, 이 정도면. 당시 기록을 보면 7월 27일 강풍과 폭우가 일시에 닥쳐 하룻밤 사이에 큰 물이 갑자기 불어나 수구의 홍성과 누가까지 아울러 무너져 바닷속으로 떠내려갔으며 침수된 민가가 아주 많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6명입니다. 밝은 대낮이 컴컴해졌고 성난 파도가 눈처럼 흩날려 소금비가 되어 온 산과 들에 가득하였으며 사람이 그 기운을 호흡하면 꼭 짠물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들이닥쳐서 자꾸 이렇게 흩날리니까 바닷물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처럼 바닷물이 쫙 깔려 있어서 숨을 쉬면 바닷물이 짠물이 들어와서 숨 쉴 때마다 짠물을 마시는 것 같았다는 거야. 초목은 소금에 절인 것 같고 귤, 유자, 소나무, 대나무 등 마르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각종 나무 열매는 거의 다 떨어지고 기장, 조, 콩 등은 줄기와 잎이 모두 말랐습니다. 농민들이 서로 곳곳에 모여 울부짖고 있으니 섬 안에 인간이 앞으로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만고에 없었던 참혹한 재변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해요. 이 해일이 일어가지고 뭐 어디가 다 쓸려 나가고 사람이 죽고 소금물이 막 안개처럼 있어서 숨 쉴 때마다 짠물을 마시는 것 같고 지금 식물들은 죄다 소금에 쩔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나라에서는 급히 진율곡을 풀었으나 해일이 일정도였으니까 물길은 얼마나 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제주도까지 들어오지 못했고 백성들은 배를 기다리다가 대성통곡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힘들게 막 나라에서 진율곡을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제주도까지 들어왔어. 처음에는 뭐 쌀 2,000석, 벼 3,000석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또 곧 또 쌀을 모아가지고 또 막 3,000석, 5,000석씩 푼 거야. 근데 이마저도 금방 떨어져서 제주에 4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굶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진짜로 이제 지구가 망할 것 같죠. 거의 투모로우급이에요.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구제역이 퍼집니다. 황해도에서 7월 약 한 달간 폐사한 소가 900마리였고 다음 달에는 그 수가 16,000마리로 늘어났으며 11월 달이 되니까 22,000마리까지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잡아먹을 가축까지 병에 걸려서 폐사하고 소는 또 그냥 잡아먹을 가축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씨를 뿌렸으면 농사를 짓는 가축이 소잖아.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못 지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축은 병에 걸려서 다 폐사하고 사람들까지 역병으로 죽어나니 어떻게든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압록강이랑 두만강까지 건너서 국경까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이랑 도토리까지 막 채취를 하고 담비까지 잡았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국경 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1670년 7월 최초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8월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후 기근이 심해지자 평민이고 양반이고 할 것 없이 다 굶주렸고 이제는 병에 걸린 소까지 잡아먹고 이미 죽어서 묻힌 소까지 파내서 먹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자
병에 걸려서 죽은 소를 묻었는데 그 소를 파가지고 다시 먹으니까 그 소를 먹은 사람들까지 병들어서 사망했고, 한참을 굶고 있다가 갑자기 고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름에는 서리, 우박, 폭우가 쏟아졌고, 겨울에는 어마어마한 한파가 들이닥쳐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얼어 죽기 시작해요. 너무 추우니까요. 못 먹었는데 추위까지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이제 죽어있던 사람들의 옷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다들 굶어 죽고, 소화 못해서 죽고, 우박 맞아 죽고, 죽잖아요. 죽어서 이제 길거리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옷을 벗겨가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자, 그래서 겨우겨우 1670년 한 해를 넘기나 했는데, 이 가뭄으로 시작한 재해는 지진, 홍수, 냉해, 우박, 태풍, 전염병, 해충 등까지 번졌고, 이게 다음 해인 1671년까지 이어져서 전국을 초토화시킵니다. 이미 초토화됐지만 1671년이 더 본격적이에요. 왜냐하면 1670년은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도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아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1671년에는 이제 1월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1671년이 시작됐는데 이제 아사자가 10,000명 단위로 보고가 됩니다. 어디에서 몇만 명이 죽었다. 또 어느 지역에서 몇만 명이 죽었다. 몇백 명, 몇천 명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자 전국에 시체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자,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당연히 전염병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고, 이게 전염병이 워낙 심하게 도니까 궁 안에 군인들과 궁인들까지 역병에 걸렸고, 심지어는 공주였던 숙경공주까지 천연두에 걸려 사망하자 현종과 왕비, 세자 등등은 아예 경덕궁으로 궁까지 옮겨버립니다. 이궁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조금 사그라드니까 창덕궁으로 넘어온 거예요. 사태가 이렇게 되니 양반, 평민, 천민, 왕실 할 거 없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고, 각 지역에 사정을 전파해야 하는 파발마저도 역병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행정까지 마비가 된 거예요.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매일매일 넘쳐나니까 이제는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어서 승려들까지 동원했으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갑니다. 너무 심하게 굶주리고 이제 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을 잃어서 자기 먹을 음식이 당장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이거나, 아니면 조금 양심적인 경우에는 아이를 산에다가 버리고 갑니다. 전라감사의 보고에 따르면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함으로 서로 모여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에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자는 곧 겁탈의 우환을 당하고, 몸에 베옷 한 벌이라도 걸친 자 또한 강도의 화를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덤을 파서 관을 빠개고 고장을 파내어 염의를 훔치기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는 길거리에 그냥 죽어있는 사람들의 옷을 훔치다 못해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깨서 시체가 입고 있는 염의까지 훔칠 지경인 거예요. 굶주림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제 서로 약탈하고 아이를 갖다 버리고 죽이고, 이제는 급기야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남은 자도 이미 귀신꼴이 되었습니다. 닭과 개를 거의 다 잡아먹었기에 경내에 닭과 개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어서 마소를 잡아 경각에 달린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사람끼리 잡아먹는 변이 조석에 닥쳤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너무 고립돼서 그런 걸까요? 갈 때까지 간 건가요? 제주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록에 연산에 사는 사가의 여비 순례가 깊은 골짜기 속에 살면서 그의 5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을 죽여서 먹었는데, 같은 마을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가서 사실 여부를 물었더니 아들과 딸이 병 때문에 죽었는데 큰 병을 앓고 굶주리던 중에 과연 삶아 먹었으나 죽여서 먹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순례는 보기에 흉측하고 참혹하여 얼굴이나 살갗, 머리털이 조금도 사람 모양이 없고 마치 미친 귀신 같은 꼴이었다니 반드시 실성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로 예전에 없었던 일이고 범한 것이 매우 흉악하므로 잠시 엄히 가두어 놓았습니다. 해조를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해조를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라는 건 그냥 이제 육조 중에 해당 관청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윗사람한테 물어서 명령을 받아서 이걸 처리해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대기근이 심각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죽 같은 걸 조금씩 사람들한테 풀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풀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박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이렇게 줄 서가지고 받잖아요. 피죽 같은 거라도.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이걸 받아서 가고 있다가 남편이 그 집까지 가지 못하고 죽은 거야, 길거리에서. 근데 그걸 보더니 아내가 남편이 들고 있던 죽그릇을 들고 죽을 막 퍼먹더니 그걸 다 먹고 나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시체를 수습할 정신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 굶어서. 너무 참혹하죠. 슬퍼할 기력도 없는 거야. 눈물이 흐를 수가 없는 거지. 사람끼리 해치고 죽이고 무덤을 파헤치고 부모는 아이를 죽이거나 죽은 아이를 먹습니다. 이제 지옥과 다름없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대기근으로 인해 조선의 인구 5분의 1이었던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조정에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계속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의 신하들이 사직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거든요. 다른 데에 간다고 해도 답은 없겠지만 여기 있으면 계속 일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예 사직서를 쓰고 서울을 벗어나겠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근으로 인해 인기를 끈 것이 바로 김육의 대동법이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세금을 무슨 토지세, 군역, 요역, 곡물, 기타 등등을 바쳤는데 곡물은 그 지역 특산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경주에서는 참외, 전라도에서는 꼬막, 가평에서는 잣, 울릉도에서는 오징어 이런 특산물을 바쳤어야 되는데 아무리 무슨 전라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꼬막이 어느 정도 딱 세금이 정해져 버리면 무조건 꼬막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귤이야. 무조건 그냥 내가 귤 농사를 안 지어도 내가 어부고 해녀 일을 해도 무조건 귤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없는데 세금은 내야 되겠고 그러면 이걸 사서 나는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박납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비싸게 돈을 받고 대신 특산물을 사서 곡물을 관아에 바쳐주는 사람이에요. 완전 고리대 같은 걸로 돈을 진짜 엄청 많이 착취해가지고 이제는 세금을 내려고 하면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대동법을 시행했는데 물론 대기근 이전부터 그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동법을 시행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대기근 이후에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거야. 그나마 대기근 때 백성들이 살아남은 게 대동법으로 인해 공물을 바쳐야 하는 이 방납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좀 덜 죽었다. 이런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 이러한 인식 덕분에 대동법이 이 당시에 더욱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임진왜란까지 불러온 당파 싸움을 조용하게 만든 대기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인구의 5분의 1을 죽인 대기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대체 이러한 대기근은 왜 생긴 걸까요? 자, 이것은 소빙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빙하기는 1600년대 17세기까지 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나라에서 말고 여기저기서 유럽 전역에서 뭐 다른 나라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데, 유럽에서의 겨울은 더 추워지고 길어졌으며 여름은 더 짧아졌고 서리가 내리거나 가뭄이 들거나 비에 잠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템스강이 잘 안 얼어요. 근데 1564년, 1684년 등 차례로 템스강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음 축제를 해요. 강이 얼어붙어서 낮이 되면 상인들이 템스강에다가 쫙 이제 점포를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 거야. 되게 신기했던 거지. 와, 뭐, 야, 한강이 다 얼었다.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이게 1700년대에도 있어서 강 위에서 점포를 열었던 상인이 얼음이 깨져가지고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소빙하기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1645년부터 1715년 사이가 매우 추웠다고 해요. 이 시기가 제일 핫했던 거죠. 그리고 하필 우리나라에 1670년대에 그런 재앙이 벌어져서 대기근이 온 거죠. 근데 이 소빙하기 때, 소빙하기라고 하면 기온이 되게 막 엄청 떨어져서 엄청 추웠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 지구의 기온은 정상일 때보다 1.3도 낮았다고 해요. 결국 이 모든 가뭄, 냉해, 수해, 기근 등이 1도 낮아져서 생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대부분이 얼음으로 뒤덮였던 대빙하기는 고작 3도에서 4도 낮았던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1670년대에 있었던 대기근을 힘들게 어떻게 잘 버텨냈고, 이후 25년 뒤에 또다시 기근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때에는 다행히도 한번 대기근을 겪었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쌀을 미리 사놔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때는 청나라에서 쌀을 한 3만 석 정도를 미리 사다 놨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심각하게 대기근까지는 오지 않았던 거죠. 오늘은 이렇게 조선의 경신대기근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